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문의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학교 폭력으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요? 변호사님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학교 폭력의 개념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이유는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범죄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학교 폭력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 중에서도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만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그 학교 폭력의 개념을 알아봤으니까 그럼 소년보호 사건은 뭔지, 소년보호 사건은 뭔지 좀 알아보게 되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면 소년보호 재판을 받습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말 그대로 학교 폭력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낼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일반 성인들이 진행하는 형사 재판으로 보낼지. 근데 일반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즉 그 소년들 사건들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소년보호 사건으로 대부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소년보호 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보호 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보호 처분을 내리는 거,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 내리는 거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호 처분 같은 경우는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보호 처분 받으면 전과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전과 아니라는 거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보호 재판의 대상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19세 미만이면은 대부분 이제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이거 범죄 소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형법 법령에 조청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촉법 소년이죠. 그 다음에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한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중에 하나로서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문제되는 거는 뭐 우범소년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촉법소년이랑 범죄소년 요 두 개가 문제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경우, 그 소년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재판이랑 다르기 때문에 뭐 검사님이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판사님 혼자서 이 사안을 판단하고, 증거 관련해서도 뭐 부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다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좀 일반 형사재판이랑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 정확하게 모르셔더라도 그냥 다르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보호소년에게 1호 가장 경한 보호 처분이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즉 보호자한테 맡기는 겁니다. 감호 위탁. 그 다음에 수강명령,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되고 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호 처분인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1년입니다. 1년. 그 다음에 장기보호관찰 2년인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이거는 뭐 그렇게 맡기는 거. 그 다음에 병원 요양소에 따른 의료 재활 소년원 위탁, 이런 게 있고, 솔직히 말하면 요것들은 크게 문제 안 되고 1, 2호, 3호, 4호, 그 다음에 이제 8호,
9호, 10호가 문제됩니다. 대부분 1개월의 소년원 성취, 그 다음에 단기 소년원 성취 6개월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소년원 성취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되고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보호처분 받는다고 해서 형벌 아닙니다. 형벌 아니기 때문에 전과 당연히 안 남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년보호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요 3호 처분 안쪽으로 해가지고 사안을 정리하는 게 맞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요 1, 2호 처분 안에서 1, 2, 3호 처분 안에서 사건 끝날 수 있도록 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으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즉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학교 폭력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억울한 경우, 혐의가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에는 뭐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그 다음에 아니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아니면 뭐 다른 학생들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이 있으면 휴대폰 영상, 피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 뭐 이거는 전후의 메시지입니다. 사건 전후에 받은 내용,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즉 학교 폭력 중에서도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 게, 학교 폭력은 범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 안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학교 폭력은 당연히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거니까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이겠죠.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실 또한 전혀 없다.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경우에는 불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가정보호 사건에서, 소년보호 사건에서, 즉 가정보호 사건 아니죠, 소년보호 사건에서 불처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뭐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제가 뭐 자료를 첨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처분 받은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좀 객관적인 자료도 잘 수집했고 법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주장을 잘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됐고,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즉 학교 폭력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과 진료도 받고, 그 다음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 내지 자녀 계약서 등을 여러 차례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소년이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용,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심리상담센터의 진료 상담 내역, 이런 거를 확보해 가지고 제출하면서, 이거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일회성에 그치는 건 안 되고 꾸준하게 해야지 가벼운 보호 처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호 처분 내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한 사건들 대부분은,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진행한 사건들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건 빼고는 다 사무조치 안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좀 사안이 중요한 것들도 있었는데, 사무조치 안으로 좀, 요게 지금 제가 표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요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잘 진행하면은, 좀, 아무리 큰 사안이라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선 이제 학교 폭력으로 이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됐으면, 이게 그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자료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년보호 재판 같은 경우는 그 재판만의 특징이, 소년보호 재판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억울하면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랑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합리적 주장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범죄를 저질렀으면, 학교폭력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러면 소년보호 사건, 소년보호 재판 자체가 이 학생을 뭐 엄중하게 처벌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하고, 정신과 진료 상담센터 꾸준하게 방문하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교육하겠다고 꾸준하게 계획서 제출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대응해야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벼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혼자서 대응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는데 아마 혼자서 대응하는데 좀 제한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특히나 학교 폭력 관련돼 가지고 이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됐다면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우선 확인하셔야 될 거, 대한변협에서 인정하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추가를 드리면, 소년보호 사건을 다양한 여러 소년보호 사건을 진행해본 변호사님인지, 그리고 진행해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온 변호사님인지, 요거까지 확인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제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